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내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1차 취합해 압축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여야 정당의 새 지도부 구성과 지방선거 준비, 신임 총리 후보를 둘러싼 검증 공방을 중심으로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모레 경제와 안보 분야부터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경기지사 출마를 고려해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을 다시 문제 삼으며 남한이 대결을 선택하면 핵 무력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담화 내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측을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 거론하는 등 수위를 조절한 점도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름값 급등 등의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나 올라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런 조치를 소비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게 판매 가격에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업계에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해서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 분야 예산의 추가 검토를 위해 전날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인수위원회는 360억 원대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세부 조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예비비에 국방부 합참 건물 이전비가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일단 국방부 이사 비용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사 시기를 늦춰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윤 당선인 측 역시 정부와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애초 말한 496억 원이 모두 상정 안 된 것에 대해선 그 정도로 각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호 간의 신뢰를 원칙으로 한 그런 소통이 더 우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예비비 액수별로의 그런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 협상을 담당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나머지 금액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선인 직속의 집무실 이전 TF는 홈페이지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 정보나 용산 이전 의미를 설명하는 메뉴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대통령실 명칭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차 취합한 국정과제 115개를 압축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무엇보다 대선 공약을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협치 차원에서 이재명 전 후보 공약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분과별 국정과제 초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압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취합된 1차 국정과제만 115개, 여기에 실천과제는 587개에 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무엇보다 약속했던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담겼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검토 자료들을 잘 패스 받아가지고 보시면은 이거 왜 이런 공약을 국민들께 약속드렸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민생 밀착형 국정 청사진을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부동산 세제 개혁이 중점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인수위는 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의 공약을 비롯해 다른 당 대선 공약도 국정 과제에 함께 녹여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경쟁자의 공약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앞으로 펼쳐질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당 공약이라서가 아니고 기존의 선거 과정에서 공약 드렸던 항목의 어떤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짜면서요.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사항들을 참고하고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이번 달 중순 중간점검까지 1차 취합한 국정과제를 추려 보완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은 경제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연봉 논란에 대해서는 거듭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당정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근길에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이 아닌 정부가 개입하는 예외 조치인 만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정부의 이런 개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하는 게 제 기본 원칙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거듭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본래 취지와는 달리 어려운 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몇 년 전에 경험했듯이 기업들이 결국은 고용을 줄여버린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오르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가령 아르바이트 하시던 이런 더 어려운 분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론스타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고문으로 일할 때 받은 고액 연봉 논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는 오후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처음 만나 해외 청년 일자리 문제와 당정 관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이 좀 해외로 많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소위 그 젊은이들의 문제, 또 일자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좀 했습니다. 다만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다음 관심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장제원 비서실장도 손사래를 쳤지만 비서실장의 1순위는 여전히 장제원 의원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지명할 경제부총리 자리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새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할 비서실장 자리가 안개 속인 가운데 돌고 돌아 또 장제원 비서실장 대세론이 나왔습니다. 일기 진영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는 어떤 면에서 총리보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가는 게 오히려 순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선인하고의 공유를 하고 있는 분이 가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본인도 당장 손살에 치며 부인했습니다. 현역 의원인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국민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잘 모시고 일을 하겠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도 YTN 통화에서 권력 서열이 높아 관심이 크겠지만 취임까지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급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무 감각이 검증된 경륜 있는 분을 삼고초려로 모시려 접촉했다면서
여의도로 돌아갈 생각은 변함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역시 유력 후보군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도 YTN에 수도권에서 보궐선거를 만들면 안 된다며 당분간 국회에 있을 거라고 단언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입각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인선이 더딘 분위기 속에 조각 작업도 속도 조절에 한창입니다. 내각은 한 7회쯤은 윤곽이 나올까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별로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장관 후보들이 검증 단계를 받고 있는데, 다만 새 정부가 공들인 경제 원팀은 이르면 금요일 먼저 공개됩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재선 경제통 추경호 의원이 유력합니다. 금융위원장 1순위인 최상목 농협대 총장과 함께 발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아직 안 나왔지만 당선인 측은 청문 일정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현재 체계 안에서 인선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론스타 사건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일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완전한 코미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앤장 근무 4년간 고문료로 18억 원을 받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 검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월 3,5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국민은 의문이란 겁니다.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송곳 검증도 예고했습니다. 참여정부 총리 시절인 15년 전보다 국민의 도덕 기준이 한층 높아진 만큼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7대 인사검증 기준으로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향해서도 거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제동 장치 없는 그런 이 폭주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직 취임한 것도 아닌데 인사 개입이 대단히 심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역공세에 나섰습니다. 현 정부의 7대 기준을 검증 잣대로 삼겠다는 건 완전한 코미디,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은 문 정권에서조차도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자신의 손에 의해 스스로 폐기 처분한 지 오래된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와 달리 윤석열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엄격하게 검증해 문제될 게 없다고 적극적으로 차단막을 쳤습니다. 인수위를 향한 수위 높은 비판은 거친 입으로 사사건건 발목 잡기에 당력을 집중하는 민주당이 시대착오적 구태에 빠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 교대에 따라 촘촘한 검증을 벼르는 민주당과 철벽 방어를 예고한 국민의힘의 청문정국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여야의 관심이 6일 지방선거에 쏠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선인의 복심으로 선거를 치를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고, 당선인의 입이었던 김은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지사 예비후보 간 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권 의원은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벗어나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당정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지만 다가올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당선인의 복심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데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이후 줄곧 당선인 대변인직을 수행해온 김은혜 의원은 배현진 의원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윤핵관들의 강력한 권유로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저울질해온 김 의원은 고심 끝에 출마 결심을 굳히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낸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이 치열해지는 건 좋은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물밑으론 팽팽한 기싸움이 읽힙니다. 윤심이든 아니든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 중요한 선거는 그 경선 과정이 정말 치열하고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한 분이라도 더 좀 출마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를 가리는 당내 경선 룰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른 경선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자 경쟁 상대인 조정식 의원은 당내 경선을 국민참여 경선으로 치르자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유력 후보의 경선룰 공정성 시비,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당원과 국민을 필요하게 하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당내 여진도 이어지고 있는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출마는 본인 결심 문제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곧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서 내각 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의 이제 심의. 청와대하고 당선인 측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이후에 큰 틀에서의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큰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도와주자, 예비비 편성하는 문제 빨리 진행을 시켜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속도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상대적.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한다고 처리해도 예. 당선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늦게 처리하는 것 같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두 가지 판단이 좀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성의 표시를 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회동한 게 지난달 28일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가시적인 어떤 합의를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게 집무실 이전 문제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은 커진다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거가 한 달 정도면 이제 취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로 미뤄진다고 하면은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리모델링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발목 잡았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또 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좀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안보 공백이 없는 선에서 처리를 해주자.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선인 측에서 맨 처음 내는 곳은 한 500억, 496억이니까 한 500억 잡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360억이니까 차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되는 대로 다 해주시기로 했습니다라는 투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추진이 된다는 걸까요? 저도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도미노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면 국방부 직원들이 합참으로 옮겨줘야 공간이 남고 예. 그 공간 남는 곳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호처 직원들도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 공간을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 비워주니까 합참으로 이전하는 건데 지금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360억을 먼저 처리한다는 걸 보니까 예산 내역으로 보면은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는 그 예산 한 118억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경호처 이전 비용, 한남동 공관도 리모델링 비용 이거는 지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밀고 나가면서 뭔가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막히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국방부 직원들은 복도에 나가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비용이나 항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글쎄요. 그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는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이 나와줘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먼저 급한 대로 예비비 항목 가운데 360억을 처리해주면 그럼 예산 운영에 탄력성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서 일단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고 또 지금 한반도 정세가 좀 심상치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좀 두 번째 담화를 또 낸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통일부도 입장을 밝힌 걸 보니까 태양절 문제라든가 정권 교체 2학기에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는 어렵다.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줘서 당선인 쪽에서 계획에 따라서 뭔가 공사를 시작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 안보 공백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태양절 지나고 한미 군사연습 지나는 상황을 보면서 북측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지켜보면서 나머지 예비비를 처리해주는 이런 방식이 될 테니까 그래도 한 4월 말쯤은 돼야 나머지 예비비가 다 처리되는 모양을 우리가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벌써 5월 달로 들어가면 아니 뭐 취임 이후에 처리하면 될 걸 뭘 또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비용을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자면 이 부서는 절로 가고 이 부서는 일로 가고 이 부서는 다시 일로 들어가고를 다 얘기해 놓고 필요한 경비를 갖다 한번 산출해 보란 다음에 다 받은 다음에 그걸 또 축조 심의를 해서 돈을 먼저 다 배정해 줘야 그쪽 각 사무실마다 자기네 이전에 필요한 걸 뭘 맡기거나 조사하거나 그러는 건데 이걸 그냥 빨리 뭐 천막 치기 전에 빨리 끝내주시오라고 해서 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죠. 어렵습니다.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계획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안보 공백은 좀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뭐 그렇게 처리하려니까 어렵긴 좀 어렵네요. 아니, 당선인의 의지를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꺾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의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를 하더라도 뭐 협조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자, 사실은 집무실 이전하는 것만큼 이제 어려운 문제가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을 구성해서 그게 다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는 문제인데 우선 총리 후보자 그렇게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도 이미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지라고 했는데 론스타 관련해서 의혹이 일단 다시 제기되고 기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부터 묻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히는 그 장면 한번 좀 보죠. 예. 그거는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고 이 문제는 우리는 확실해요. 지금 모든 거를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국회 청문을 위해서 그 검증을 위해서 제출합니다. 그럼 일단 제출이 되면 그 팩트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언론도 보시고 국회의원도 보시고 다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자, 론스타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 국민한테는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죠? 인식이 나쁘죠. 왜냐하면은 먹튀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문제도 있었고, 근데 그걸 이제 뒤에서 도와줬다, 지원했다고 하는 게 이제 김앤장 로펌인데 거기에 고문으로 계셨다. 그리고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데 고액은 상대적이라 서로 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아, 글쎄요. 고문이라고 할 때 로펌에서 고문이면은 로펌이 맡는 모든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김앤장의 이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에 과연 뭘 맡았을까? 증명이 될까요?
그렇죠.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걸 어떻게 역할을 맡겼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자문에 응했을 뿐입니다. 뭐 고문으로서 뭔가 물어보면 얘기했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핵심은 두 가지로 좁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첫째로는 국민 정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2007년 그 인사청문회 때 그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또 있었잖아요. 예. 그때 2002년에 한 8개월 정도 했을 때 그때 1억 5천만 원 지금 고문료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시에도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다시 또 고문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봉으로 따지면 한 3억, 5억씩 계속 한 4년 정도씩 받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결코 작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한 언론이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자신은 고문료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한 거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1년에 연봉을 5억씩 받느냐 이런 소리가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시선에서 바라보면 엄청난 거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 정서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흥미로웠어요. 예. 그러니까 고문을 했다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2017년에 그러니까 12월에 다시 김앤장 고문이 됩니다. 그때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7개월쯤 지난 시점이에요. 예. 왜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그때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란 사람이 다시 고문으로 임명이 됐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과연 뭐 우리가 흔히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로비스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아니 전 뭐 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별 역할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연봉 5억을 줍니까? 이런 반박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쟁점은 그 두 가지로 크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2007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문제,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재산 변동 하나도 없다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지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로펌의 고문이니까 사실은 뭐 변호사 같으면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그런 분이 아니고 재무회계 쪽, 재정 쪽에서 뭔가 있었던 분이니까 그쪽 사람하고 좀 점심 먹게 자리 좀 마련해 주시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고문이 할 역할이긴 할 텐데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툭 불거져 나오면 이걸 딱 비위 사실이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애매한 것들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자 이건 청문회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본인도 청문회에 다 자료를 냈으니까 청문회 진행되는 걸 좀 봐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총리였지만 그 다음은 권력의 실세라고 흔히 얘기하는 대변인입니다. 비서실장. 이 비서실장 내정설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한테 자꾸 비서실장 되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장제원 의원님 비서실장으로 매우 아유, 현역 원하신다는 의원인데 보도가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국민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잘 모시고 일을 하겠습니다. 자, 당선인 아닙니다. 장제원 비서실장 아닙니다. 다 손을 그었어요. 그래도 기자들은 장제원하고 그 이름을 자꾸 이제 대내이는데 아니라고 치고 그럼 누가 물망에 오릅니까? 네,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물망에 그래요? 오르는 인사들도 지금 뭐 아까 리포트도 나왔지만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얘기 나왔었잖아요. 고사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원희룡 기획위원장 얘기 나오는데 다른 걸로 인사검증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서실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성민 정무특보가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언론마다 이게 뭐 유력이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게 자가발전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지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사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형 비서실장을 찾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 해박한 비서실장이 있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멋진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요? 이것도 뭐 인수위 차원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뭐 상황이다. 총리, 부총리 다 경제통인데 비서실장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서실장 역할은 대통령의 측근이 가는 거죠, 사실은. 예, 대통령이 예.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 거고요. 그렇죠. 청와대 참모들을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 수석들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고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도 또 달라지게 될 거고요. 뭐 내각도 역시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가 되든 뭐 이렇게 이 관계가 어떻게 경제부총리가 누가 되느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과연 그 정도로 신임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니까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이렇게 보면 이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이 야인 시절 때부터 그리고 네. 정치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최측근에서 같이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주로 비서실장을 맡아요. 그렇죠. 예, 같이 뭐 이 동고동락하고 예. 고생도 다 하고 겪은 사람들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냥 뭐 정치 들어와서 1년 만에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단둘이 있을 땐 대놓고 쓴소리도 해가면서 그렇죠.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마땅치 않으니 새롭게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지금은 결국은 장제원, 권성동 이렇게 꼽는데 한 명은 원내대표로 가잖아요. 후보로. 한 명은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독특한 인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굉장히 잘 안다고 하는 기자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비서실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두 번 정도 더 붙잡으면 갈 것도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라고 한 뭔가가 있었으니까 가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말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당선인이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을 두기를 원하고 한번 믿으면 계속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데 지금 당선인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 장제원 비서실장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뭐 당선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롭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할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뭐 장제원 비서실장이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대변인으로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경기도 지사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는 것이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방선거 이 출마 여부를 놓고요. 그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그 엄중한 과정에서 제 신상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마의 최종 결심은 서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윤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뭐 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네. 윤심이든 아니든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 중요한 선거는 그 경선 과정이 정말 치열하고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한 분이라도 더 좀 출마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좀 묘한 관계입니다. 당선인이고 그 밑에 대변인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행정부 쪽이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윤석열 당선인의 진짜 복심이 반영이 된 것일까? 근데 두 가지 다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윤심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선인이 지방정부하고 손발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니까 윤심이 좀 작용할 만한 여지를 자꾸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 선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청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내대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권성동 의원이 제가 그러면은 총대 메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김은혜 대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결국 뭔가 기류를 잃지 않았을까, 최소한 뭔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둘째로는
김은혜 대변인은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스타일이에요. 욕심을 부릴 만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체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당선 여부하고 상관없이 출마를 좀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윤심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 번쯤 대통령이 뭔가 힘을 실어주고 싶은 욕심은 생길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심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예. 보니까. 근데 그게 곧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계속 뭔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기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가 나오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이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하면 뭐 이심이 작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히 뭐 틀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도대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윤심을 가지고 김은혜 의원이 출사표를 던져서 이번 선거에 나가서 진짜 국민의힘 당원이나 아니면 보수진영 내에서 어느 정도 득표하고 뭔가의 기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진영 내부에서 진짜 한 번쯤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쏠려 있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진영 내부에서 완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은혜 의원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유승민, 김은혜 이렇게 해갖고 경선이 치러지면 그림도 네, 좋고 나쁘진 뭐 않을 수 있죠. 확 관심을 모으는 효과도 있을 거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민주당인데, 자, 경기도지사는 뭔가 뜨거워질 것 같은데 서울시장은 묘하게 민주당 쪽만 힘든 상황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뭐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아니 다 같이 이제는 은퇴하자고 깃발을 갖다가 이쪽으로 들었는데 갑자기 올라가겠다고 깃발 들고 절로 뛰어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 이재명 전 후보죠. 이재명 전 후보가 얘기하던 정치개혁하고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저런 이제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이상은 제가 알기로도 뭐 이재명 상임 고문도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 새로운 어떤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됐다고 생각할 만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만한 사람을 외부 인사로 찾고 싶은 마음은 아마 굴뚝 같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외부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데 그러면 당내에서 누굴 내보낼 거냐. 그만큼의 무게감이나 중량감이나 정치 경험이나 이런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예. 자출을 자꾸 하고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실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이 지금 생기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새롭고 혁신적이고 참신성이 있는 사람이 누가 나와주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지난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이 있는 전직 당대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마뜩치 않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긴장 관계가 좀 있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뭐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민주당에 조언하라고 한다면 그런 외부 인사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서울시장 선거 뭐 그러면은 한 사람 나가고 말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붙일 만한 사람을 계속 좀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성을 예. 뭐 경기도지사든 서울시장 선거에든 좀 부여할 만한 그런 걸 좀 만들어야 이번 지방선거를 해볼 만한 싸움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등 대학원 입시 당시에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라는 법원 판단을 인정한 건데요. 입학 취소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차정희 부산대 총장의 회의실 입장과 함께 대학 교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3시간 넘는 회의 끝에 대학 측은 조 씨의 2015학년도 입학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대학이 발표한 요강은 공적 약속이어서 이를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 전형 자체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해 입학 취소를 예정하고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최종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부산대 발표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대학 정문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찬반 집회를 벌였습니다. 입학 취소를 찬성하는 단체들은 입시 비리를 인정한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이라 입학 취소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민의 입학 취소는 어떤 진영 논리로 나눠가지고 한쪽에 핍박을 받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는 다른 게 없어요. 법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정치적 상황에 조 씨가 희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가 밉다고 딸을 이제 와서 또 정치적인 결론으로 해서 딸을 입학 취소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입학 취소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걸로 전망됩니다.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도 지난달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의 최상은입니다. 지난해 11월 인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5개월 만에 피해 가족이 당시 경찰의 대응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출입문이 열린 걸 보고도 올라가지 않고 범행 현장 모습을 설명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층간소음 다툼 신고가 접수된 3층에서 비명이 들리자 1층에 있던 40대 박모 경위와 거주자가 급하게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부인 딸과 함께 3층에 있던 20대 김모 순경은 혼자 1층까지 뛰어내려오다 마주칩니다. 피해자 남편 혼자 불이 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에도 아랑곳 없이 박경희는 도망쳐온 김순경 뒤를 따라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히려 하자 서둘러 다시 뛰어 들어가는가 싶더니 이내 멈추고 다시 돌아섭니다.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고 3단분과 테이저 건까지 꺼내고 나서야 다시 들어가 보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힘으로 밀어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지나가던 시민을 불러 도움을 요청한 끝에 문이 열리자 그제야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는 사이 3분의 시간이 지체됐고 그동안 혼자 뛰어 올라간 남편은 맨손으로 흉기를 든 남성과 맞섰습니다. 검사님이 이 사람이 진입하고 나서 와가지고 범인을 제압하는데 나하고 도왔냐 이러길래 저는 도운 사실이 없고 제가 기절을 시켜서 그때 마침 올라왔습니다. 도망쳐 나온 김순경은 밖에서도 문 열기에 집중하기는커녕 펄쩍 뛰면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박경희에게 범행 현장을 묘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가족 측은 김순경이 그동안 정신적 충격으로 범행 현장이 기억 안 난다고 해명해왔지만 거짓이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왜 정말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는 정말 선량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욕을 먹어야 되냔 말이에요.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출동한 두 경찰관은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직위 해제됐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주 만에 1 아래로 내려가서 감소세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유행 규모가 커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에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를 비교했을 때 40만 명을 넘었던 지난달 셋째 주 이후 한 주가 지날 때마다 5만 명가량씩 꾸준히 줄었습니다. 감염 규모가 줄면서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감소했습니다. 2월 초에 1.6까지 치솟았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진 0.91을 기록했습니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데 확실히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평가한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는 5주째 매우 높음이었습니다. 환자 발생 규모가 여전히 크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에 달하는 등 의료 대응의 부담이 아직은 크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에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XE 변이가 나타난 것도 경계를 늦출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검출률 67%로 우세종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 XE 변이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위험 요인에도 유행 규모의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보다는 현재 감소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쌍봉형 2차 정점형도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엔데믹 상황은 아직 멀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소강 상태가 되고 종합적 방역 의료 역량이 더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검사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 격리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춰 방역 전략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현재 확진자 격리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입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최대 기간은 증상 발현 후 최대 8일까지입니다. 거의 7일 이내로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특성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격리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행 규모 축소에 따라 5일 격리로 줄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생존력이라든가 이런 것의 가능성보다는 사회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적 측면보다는 사회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데 전문가 의견은 갈립니다. 배출 기간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마당에 5일까지 격리 기간을 줄여버리면 실제로 아픈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과 아픈 사람이 쉬지 못할 가능성이 다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로 줄였을 때 그 감염 확산이라는 그 손해보다는 사회적인 전체가 잘 돌아가는 경제적인 이득이 훨씬 더 큰 시기일 수가 있겠다.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단할지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재택치료를 하면서 센터 가동률이 20%를 밑돌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격리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있는 만큼 운영 중단보다는 축소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가동률과 격리 모니터링 필요성, 일반 의료체계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방역 전략을 바꾸고 있는 정부는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등급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2급 이하로 등급이 조정되면 환자 격리 의무나 국가 치료비 지원 등 코로나19 관리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3개월 만에 4%대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곡물 가격 등 불안 요인들이 적지 않아서 당분간 물가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가 국내 물가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31.2%나 오르며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휘발유 27.4%, 경유 37.9%, 등유는 47.1% 치솟았습니다.
전기료 5%, 상수도료는 4.1% 상승했고 빵 등 가공식품은 6.4%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3% 이상 뛰었는데 외식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세를 비롯해 보험 서비스료, 생선회, 치킨값 등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보다도 인플레가 너무 많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요즘에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농축수산물은 1월과 2월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했습니다.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올랐지만 파와 양파는 내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 넘게 오르며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 확대가 이번 달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곡물 가격 등 대외적 불안 요인들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어서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인 3.1%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지금의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추가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적용되는데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83원의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조심스레 주유구를 열고 기름을 넣습니다. 주유기 속 숫자는 금세 올라갑니다. 지장이 많습니다. 5만 원어치 넣으면 한 3일을 탔는데 요즘에는 하루밖에 못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국제 유가가 뛰며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치솟자 정부가 유류세를 지금보다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0% 인하 중인데 여기서 10%포인트를 더 낮춰 30%까지 확대합니다. 추가 인하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로 시행 이후 주유소 판매 가격도 차례로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유류세를 20% 인하 중인 지금 기준에서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1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터당 10km 연비로 하루 40km를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월 10,000원 정도를 아끼는 셈입니다. 이것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같이 오르니까 그나마 좀 떨어져 주면 소상공인한테는 큰 도움 되죠, 정말로. 이 같은 유류세 인하와 함께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되는 화물차 운전자에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경유값이 리터당 1,850원을 넘어갈 경우 오는 7월까지 초과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줍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유가 보조금도 같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춰주기 위하여 소위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신속히 유류세 인하로 세금 수입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인하폭도 확대함에 따라서 관련 세금 수입은 4조 5천억 원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출근길은 아예 포기해야 되고요.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때도 많고요. 그건 사실 저도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네. 장애인이 장애인용 콜택시를 불러놓고 2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한다. 한 언론사가 바로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서울에 주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센터 쪽에다 얘기하면 평균 32분 정도 기다리면 오더라. 그다음에 요 밑에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콜이죠. 이거는 1시간에서 2시간 기다리는 정도가 한 5% 되는데 2시간 이상은 집계가 안 된다. 왜냐하면 자동 취소되니까. 그다음에 2시간 이상 기다린 거는 장애인 콜택시 경우 1.1%.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용하는 서울의 콜택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2시간 넘게 기다린 건수가 지난해 1.1%, 건수로는 13,000건, 하루에 35건 꼴입니다. 또 다른 콜택시는 알 수가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론의 팩트체크에 대해서 다시 언론의 팩트체크가 이어졌습니다. 보시면 32분 기다린 게 대떼는 거냐?
밑에도 보시면은 30분 기다려도 괜찮다? 야, 부글부글 이렇게 나왔군요. 현실에서 출퇴근하는 비장애 직장인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에 2시간 넘게 자기가 호출한 택시를 기다린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40명, 50명씩 매일 생긴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서울시와 청와대는 뒤집혔을 겁니다. 팩트체크에 대한 팩트체크를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호출 후에 기다리다가 포기한 사례는 몇 분을 기다렸는지의 통계에 아예 들어가질 않는다. 장애인 콜택시 경우.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콜 같은 경우 탑승을 불러놓고도 하지 않은 게 161건인데 전부 다 접수자가 호출을 취소한 거다. 결국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다 취소를 해버린 거죠. 운 좋으면 10분 기다리고 나쁘면 1시간 기다린다면 이걸 출근 때, 퇴근 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탑승에는 평균 19분이 더 걸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휠체어를 타고 콜한 택시를 기다리거나 시각장애인이 콜한 택시를 기다리면 택시가 그 근처에 와서 서도 펜스를 넘어가거나 택시와 전화 통화를 해서 정확하게 탈 수 있는 데까지 보통 15분, 20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비장애인보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취소 재호출. 기다리다가 취소했다가 보면은 한 40분 후에 도착합니다. 1시간 반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식당에 들어가서 라면 먹으면서 기다렸다가 또 재호출하고 이런 시간들은 계산에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길에는 택시가 줄지어서 서 있는데 왜 장애인은 특별한 택시를 3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려야 하는가? 발밑에 지하철이 와서 기다리는데 눈앞에 지하철이 다니는데 왜 그걸 장애인들은 가서 타지를 못하는가? 보시면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기 시간을 예상 못하는데 이용을 못하는 거고요. 특별수단에 이용하지 않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무 택시나 불러서 타도 휠체어를 실을 수 있고 운전기사가 나와서 타는 걸 도와줄 수 있고 이런 택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택시를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는 그나마 사정이 훨씬 나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지역은 전혀 다르고요. 또 지역 얘기, 대책 얘기는 뭐 기니까 다시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여당 대표가 될 사람이 장애인 혐오로 가니까 언론의 팩트체크도 장애인 택시 뭐 한 20-30분 기다리면 오던데 뭘 그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가? 정말 그래야 되는 걸까?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이 대결을 선택하면 핵 무력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한이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면 먼저 총포탄을 쏠 일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먼저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만에 다시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한이 자신들과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핵 전투 무력이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남한군은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도 서 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은 대단히 큰 실수이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총포탄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자극적인 선제 타격론이라든지 주적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명분 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김여정 부부장은 이틀 전에도 서 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남한에 대해 많은 것을 제고할 것이고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해 9월 이후 침묵을 깨고
대남 비방 전면에 나서면서 향후 남북 관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로 북한의 대남 강경 입장을 확인했다며 핵 전투 무력을 거론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단이 미 국무부를 찾아 대북정책 공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조하고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억지와 압박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 타격 발언을 문제 삼으며 핵 동원 가능성까지 거론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있으면 먼저 타격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선제 타격도 전 세계 유엔을 포함해서 예방적 차원이 아닌 선제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윤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미국 국무부를 찾았습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을 만나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자는 당선인의 구상을 전달했습니다. 대표단은 특히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만큼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난 몇 년 동안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확장 억제를 위한 협의체, 이것을 다시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가동이 잠정 중단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표단은 또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적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거부감이 커서 그간 한미가 잘 사용하지 않던 CVID란 표현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엔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대표단과 셔먼 부장관의 면담 보도자료에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곧 서울을 방문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인수위와도 만나길 바란다고 밝혀 후속 협의가 이루어질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3일에 이어서 이틀 만에 다시 우리 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건 분명히 맞겠죠? 예, 본인 입으로 뭐 위임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요. 위임을 받았다. 뭐 위임 받은 거 다 아는데 맨날 다시 얘기하는 거 보면 예. 컨트롤 타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일, 5일 이렇게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배경을 뭐라 보십니까? 일단 이제 보도는 3일, 5일이고요. 예. 담화는 이제 2일자, 4일자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금년 1월에 자발적 모라토리엄 파기, 이미 ICBM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3월 24일 본인들 입으로 화상 17형을 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레드라인은 깨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강대강 국면에서 다시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섰고요. 그러니까 뭐 별로 뭐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예. 아마 김여정 부부장 얼굴을 보는 일이 앞으로 더 자주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2일자 담화가 너무 나갔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표현이 거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원래 비확산 체제, NPT 체제가 유지되는 건 핵을 가진 국가들이 어느 경우든 비핵 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에 어느 국가도 핵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북한도 가지는데 뭐 어느 정도 국가는 다 가질 수 있거든요. 안 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적으로 자기들이 핵을 가졌는데 비핵 국가인 한국을 남한을 공격한다고 지금 언급을 한 거거든요. 네. 선을 넘은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게 되면은 한국 내에서도 아마 핵 보유 여론이 커질 겁니다. 네. 이게 너무 나갔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 호전적인 세력들이 지금 궁지에 몰렸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전쟁을 언급하니까 예. 이것도 지금 이미지 관리에 이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 이틀 만에 다시 구구절절히 이제 설명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쓰지 않았던 예. 한국에 대한 남한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은연중에 사실은 위험 요인이 들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핵 보유국인 걸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남한에다 뭐 총포탄을 쏠 일은 없다. 우리가 핵 보유국이라 너무 힘이 세고 약하니까가 아니라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뭔가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듯 하면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얘기는 또 계속하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떤 배경일까요? 이런 의도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미 이제 1월에 예고한 대로 향후에는 아마 이제 비핵화보다는 아마 핵 능력 고도에 주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ICBM 발사도 추가. 왜냐하면 3월 24일 날 쏜 것도 완전한 그런 정상적인 발사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고도화할 그런 필요성이 남아 있고요. 또 이제 핵탄도 뭐 초대형 핵탄도도 개발한다고 그랬고 또 전술핵 개발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소형 혹은 대형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핵실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무력 시위를 아마 이미 노골적으로 레덴을 넘었기 때문에 계속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핵무력을 고도화하지만 한쪽으로는 그걸 통해서 한미를 압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 국면을 또 의도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내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아사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집권 10년의 경제는 뭐 최악이거든요. 근데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 지금 접종도 코로나 접종, 백신 접종도 한 명도 안 됐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여지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의 지위에 더 핵 능력의 고도화, 그다음에 압박을 통한 대화의 이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부부장 이제 얼굴 또 자주 보게 생겼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주 보기도 자주 보지만 핵 능력을 갖다 계속 구체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려면 핵 실험도 계속 자주 하겠군요. 이제 물론 이제 6번 정도 핵 실험을 했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데이터는 축적이 돼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거기서 멈췄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려면 어느 경우든 핵 실험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위력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핵실험이 급한 건 아닙니다. 예. 더 급한 건 이제 운반 수단 ICBM 기술이 더 급하거든요. 그다음에 풍계리를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핵실험장. 또 복구한다고 바로 핵실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고한 동창리에서 정찰용 군사위성 로켓 발사죠. 예. 그다음에 추가적인 ICBM 요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핵실험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나 국면이 계속 교착이 되면 아마 결국 수개월 이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일단 로켓 미사일 위주로 해서 도발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4월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개인적인 지위 획득에 이제 한 10주년 됐다는 기념일도 있고, 그다음에 김일성 주석의 생일, 거기에다가 인민혁명군의 또 창간 90주년, 뭐 여러 가지가 줄줄이 있어갖고 이럴 때마다 뭔가 국력을 과시하려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고된 건 이제 ICBM 관련한 로켓 발사, 이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마 지속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이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 이제 우리는 동창리 로켓 발사장이거든요. 우리 나로 우주기지 같은 데거든요. 거기 갔고 증개축을 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주개발국에 가서 다량의 이 정찰위성을 그 쏘아올리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예. 그리고 이 작년에 1월달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안에 정찰용 위성을 확보하라고 이미 그 목표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4월달 아마 4.15 그러니까 태양절 김일성 생일 전후로 그 동창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든 아마 대규모의 열병식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떠나서라도 지금 예고한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아마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마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뭐 핵실험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통일 안보 정책 방향을 보면 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일 관계 또는 한미일 세 나라의 관계들을 갖다 더 공고히 하는 거에서 힘을 계속 실어 나갈 거라는 건 알 거고, 그걸 북한도 잘 알고 있으니까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뭔가 이렇게 길들이기
또는 겁주기 뭐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예년과 다른 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선된 직후부터 지금 뭐 지속적으로 그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혹은 뭐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섞어서 비난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불편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3월 24일 바로 규탄을 하는 그런 이례적인 규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욱 장관도 이 원점 타격이라는 표현까지 썼고 김여정 담화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되는 또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보이지 않게 강경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한미가 또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화 국면보다는 사실 양측의 어떤 기선 제압의 싸움이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자, 윤 당선인의 그러한 외교 안보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사실 한미 정책협의회 대표단이 지금 미국 가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 아까도 리포트로 들으셨습니다만 보니까 뭐 확장 억제 전략협의회의 문제라든가 또 불가역적인 어떤 핵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지난해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미 동맹은 이 군사 동맹에서 가치 동맹으로 또 한반도 범위 내의 공간 협력이 이제 글로벌 이슈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하게 격상을 하는 것도 뭐 어떤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격상이 될 그런 여지가 많은 건 아니고요. 다만 뭐 사드라든지 쿼드라든지 이런 그동안 약간 민감한 현안들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도 협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확장 억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EDSC라고 좀 이제 시청자들께 좀 생소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미국의 핵 정책 결정에 우리가 관여하는 거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핵 공유 협정이 있어서 NPG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 회원국에 있는 핵탄두를 관리하는 결정을 같이 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미국에서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실은 엄밀히 보면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의 발언권이 상당히 비약하거든요. 그래도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약자가 EDSC인데 이게 지금 유명무실하거든요. 이걸 NPG 그러니까 그 핵 계획 그룹 정도는 아니지만 이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언권과 협력체가 강화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좀 사실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얘기는 다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불가역적인 핵 폐기 문제 뭐 이런 쪽만 더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 핵 주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는 확장 억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또 대표단이 돌아오면은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Вийшов на Яблонську вулицю, скільки тут 200 метрів. От 12 чоловік лежало убитих наших. А ось є. Вон. Наступний. Так, вон. Доброго дня. Бажаю здоров'я. Селфі можна? Можна, все можна. Владимир, спасибо, что вы остались с народом, никуда не уехали. Все вас благодарят, что вы знали
Спасибо вам. Спасибо. Да, спасибо. Все люди благодарят вас. Ви молодці, ви все це витримали. Хорошо, а вы нам помогите. Ви молодці, ми все поможемо, все Буча, відновимо. Буча золотой город, надо его восстановить, помочь. Дякую. Золотой, Все да. зробимо. Люди золоті, ви Да, молодці. и мэр золотой у нас. Да. О, мэр. Ну ось мер на місці. Спасибо, что приехали. Берегите себя, вы нам Ви себе беріть. А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вы можете для животных бездомных помочь чем-то? Вы извините, что у нас тут много людей, мы кормим, но нечем кормить. Пожалуйста, помогите нам. Розумію. Да, очень много. Не хватает корма. Дитина хоче вас побачити, будь ласка. Хоче побачити. Давайте. Будь ласка. Та яка дитина більше мене.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 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면서 국제사법기구의 단죄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남편의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부차 주민 타냐 씨. 러시아군에 이유 없이 살해당한 남편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Ни украинцам, ни русским, ни всей земле, планете все. Я прошу, я хочу свет, я хочу жить. Все хотят жить хорошо. 마을 곳곳은 이미 공동묘지로 변했고 영안실은 시신을 안치할 곳조차 없습니다. Багато людей були в машинах, які намагалися евакуюватися. Багато було просто від вибухів чи вистрілами вбиті і лежали на вулиці. 우크라이나 당국은 부차에서 최소 300명의 민간인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 인근 브로단카 지역의 집단 학살 규모는 부차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에게 사실상 점령당해 도시의 90%가 파괴된 마리우폴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hat you've seen, the horrors that we've seen in Bucha are just a tip of the iceberg of all the crimes that have been committed by Russian army in the territory of Ukraine so far. 부차 민간인 학살 의혹을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조사관들도 부차에 도착해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So there was a body that was here, and I'm trying to look for any physical evidence as to how she was killed or where she was killed from.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전문가들은 전쟁 범죄를 입증하고 처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데다 전시 상황이라 현지에서 증거 수집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